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오늘 1심 선고에서 실형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4월이었죠. 재판에 넘겨진 지 311일 만입니다. 가족회사 자금 유용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검찰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알려줬을까? 우병우 민정수석이 알려줬을까? 검찰총장이 알려줬을까? 누군가는 알려주지 않았겠습니까? 알지 못합니다. 블루미스트 운영 지시하신 거죠? 저기 저한테 취재하지 마세요.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또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최순실에게서 불거진 이 국가적인 혼란에 일조했다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특히요, 최순실 씨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직무를 유기했다. 바로 이 부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렇죠, 김태우 변호사? 그렇죠.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의 죄를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과 해야 되는 일을 안 한 겁니다. 그렇죠. 자, 나눠볼까요? 먼저 해야 될 일을 안 한 것. 그게 뭐냐면 직무유기거든요. 그렇죠. 그게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방조했다는 거. 그게 유죄 나온 거고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 그건 뭐냐면 불법 사찰한 겁니다. 네. 직권남용인 거죠. 뭐 부당한 인사 조치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직무방해. 저것도 이제 사실 일종의 직권남용인데 저건 특별감찰관법이라는 특별법이 있으니까 특별법 위반으로 간 것이고요. 대부분의 죄가 이제 유죄가 나와서 그래서 이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가 된 겁니다. 네. 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저게 어떻게 보면은 우병우 전 수석이 오늘 징역 2년 6개월 선고된 가장 결정적인 건데. 네, 형량이 낮아진 그렇죠. 선고량보다. 네, 구형량보다 낮아진. 아니, 낮아진 게 아니라 유죄가 나온 네네네. 결정적인 이유인 건데. 우병우 전 수석이 이제 최순실 씨의 비리를 덮었다는 제 직무 유기에 항상 뭐라 그러냐면, 나 최순실 몰라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최순실 모르기 때문에 일 안 한 것. 내가 무능한 민정수석이라는 건 내가 인정하겠는데 네. 내가 최순실의 비리를 알면서도 고의로 덮은 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우병우 전 수석 항상 쓰던 카드였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깨진 거냐면 재판부의 시각은 이런 거죠. 야, 최순실 게이트 언제부터 언론에 나왔지? 2016년 초부터 나왔어.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최순실 이름 다 K재단 미래재단 보도 나올 때 다 알고 있었는데 당신은 민정수석 몰랐다고? 그때라도 최순실에 대한 거 파악을 하고 그걸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시각인 건데 저 문건이 뭐냐면 2016년 10월에 만들어진 문건입니다. 당시 이제 최순실 게이트가 막 나올 때 과연 청와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청와대 내부에서 당시 이제 강경파, 온건파의 어떤 양파의 흐름들의 충돌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강경파의 흐름을 주도했던 게 바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라는 거죠. 법원의 판단은. 네. 저 문건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병우 민정수석 만든 법적 검토 문건 보실까요? 네. 최순실, 재단 설립 모급 등 관여형 죄가 안 된다. 민간인 최순실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네. 자금 지원 정황 없다. 자금재단 무단 유용 사실 확인 안 된다. 그러니까 당시 법적 검토를 할 때 야 이거 문제 없어. 그냥 네. 덮어 밀어붙이면 돼. 라는 문건을 만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보고했고 결국 이 문건을 받아들인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식의 기자회견을 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나와 있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재판부가 봤을 때는 이미 언론 보도에 최순실의 비리 문제가 굉장히 있는데 그런 민정수석이 그걸 캐치하고서는 적절한 대응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저런 문건을 만들었다는 거 그걸 고의적으로 덮었다는 거 아니겠냐. 네. 이렇게 재판부가 본 거죠. 이게 결국엔 결정적이었군요. 자, 그런데 글쎄요, 이때라도 만약에 제대로 말하자면 감찰을 하고 했다면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이런 검토 보고서 말고. 만약에 저게 2016년 10월 달 일 아닙니까? 10월 초. 네. 10월 초 일이거든요. 저 때라도 정말 엄정하게 그 방향을 잡아서 갔다면 상황은 지금과는 많이 달라졌겠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본적으로 우병우 민정수석이 그러니까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가고 민정수석이 되고 이러한 과정 자체에 대한 의문점이 여러 가지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민정수석으로서의 어떤 근본적인 원론적인 의미의 민정수석의 역할 그것들을 기대하기가 원래부터 좀 불가능하지 않았나. 네. 그러니까 원래라면 사실은 저런 문제가 생기면 비선 실세의 존재 자체를 확실하게
감찰을 하고 네. 그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걸 수사 의뢰를 하고 이런 역할을 오히려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렇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그 자체를 덮는 조언을 했다는 것은 원래부터 이 민정수석의 근본적인 그 책무와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네. 것들을 좀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우병우 전 수석의 핵심 혐의 중에 하나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그 혐의 부분이죠. 이 부분도 굉장히 핵심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일종 이제 셀프 감찰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병우 민정수석의 이제 불법 감찰의 혐의에 대해서 항상 방패로 썼던 게 민정수석 원래 감찰하는 거야. 네. 근데 그게 무슨 직권 남용이야? 이게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의 논리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얘기가 다른 거죠. 왜냐하면 본인에 대한 감찰을 막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민정수석의 정당한 권한 범위가 아니라고 본 겁니다. 네. 2016년 8월에 이제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이 이제 한 얘기를 보면요. 경찰의 자료, 그러니까 저 자료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관한 자료죠. 그를 달라고 하면은 하늘 쳐다보고 딴소리했다. 그리고 우병우를 현직으로 놔두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당시 네. 2016년 8월 또 민정에서 목을 비틀어나는 채 꼼짝을 못한다. 벌써 여러 군데 민정에 손을 쓴 감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저게 뭐냐면 2016년 8월이라고 하면 그 이미 봄부터 우병우 전 수석의 강남의 그 처가집 땅 거래 문제 때문에 언론에 굉장히 우병우라는 이름이 보도가 됐을 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시작을 했는데 네. 경찰에서 조직적으로 감찰관의 감찰 행위를 방해를 한 것이고 네. 그 배후에 우병우 전 수석이 이끌던 민정수석실이 있다라는 것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당시 주장이었죠. 네. 그렇게 본인에 대한 감찰을 막은 혐의 이게 유죄로 인정돼서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가 유죄가 자, 됩니다. 그런데 문체부 공무원 7명에 대해서 좌천성 인사를 조치했다. 이 부분은 무죄가 나왔어요.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저거 왜 그러냐면 저 감찰에 대해서 우병우 민정수석이 항상 썼던 방패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원래 민정수석의 업무야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받아들여진 거죠. 아까 봤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관한 문제는 본인에 대한 감찰을 막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권한범위 외인데 당시 이제 문체부의 좌천성 인사 조치는 당시에 어느 정도 문체부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맞다고 법원에서 본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은 맞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인사 조치한 것, 그것은 민정수석의 업무라고 본 것이고 대한체육회 실태 정황 같은 것도 당연히 민정수석으로서 그것은 본인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이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저 두 부분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이 원래 감찰하는 거야라는 이 우병우 전 수석의 논리가 좀 받아들여진 겁니다. 자,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검찰의 구형량, 8년 구형량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표적 수사다. 그리고 징역 8년 구형 자체가 지나치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선고가 나오는 이곳에서의 우병우 전 수석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오늘은 일단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는 별다른 표정을 내비치지 않고 묵묵하게 있다가 양형이 떨어지자 유죄 판단이 내려지자 표정이 약간 일그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호송차에 오를 때는 입술을 깨물며 결연한 표정을 짓기도 했는데요. 그 누리꾼들은 좀 양형이 좀 적다 이런 반응들이 많았고 또 정치권에서도 그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이런 당에서는 그 양형이 적다며 그 이번 판결에 대해서 평가를 내렸습니다. 네. 지금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재판은 지금 이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또 남아있는 게 있죠. 또 있죠. 불법 사찰 혐의. 이게 그러니까 이제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인데요. 그러니까 국정원에 있던 추모 국장, 그 다음에 최은수 3차장과 이제 공범으로 기소된 부분, 우리은행장에 대한 김진선 당시 이제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에 대한 불법 감찰 혐의로 다른 기소가 돼서 또다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재명 차장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이번 순서부터는 강희롱 더 팩트 대중문화 전문 기자가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네 분 다 아침에 식사하고 오셨나요? 했습니다. 어떠세요? 하셨어요? 좀 못했습니다. 저는 뭐 한
직장 다니면서 15년째 집에서는 밥을 안 먹습니다. 아, 그래요? 아침 식사 김태현 변호사님. 전 먹어요, 조금이라도. 아, 조금이라도 드세요? 그렇군요. 드셨어요? 네? 오늘 저 여기 회사 와서 커피 한 잔 하는 걸로 대신했습니다. 좀 늦어서요. 아유, 밥을 못 먹어. 저 열심히 일하시는군요. 자, 아침은 역시 바쁜 시간입니다. 잠이 많은 10대들은요, 영교실을 위해서 눈을 비비면서 집을 나서야 하는 그런 시간이고요. 직장인들은 버스와 지하철 안에서 또 도로 위에서 출근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자, 특히 성인 10명 가운데 4명은요, 아침을 챙겨 먹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우정 기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이 식사를 안 하네요. 그러니까 잠을 더 자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테고, 아니면 빨리 출근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테고, 어떻습니까? 네, 그런 이유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출퇴근 거리가 많은 사람들이 긴 거리인 사람들이 있어서 출퇴근 시간 때문에 한 28% 정도의 사람들이 잠을 좀 더 자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27%는 수면 시간을 확보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은 좀 뭔가를 먹기에 좀 부담스럽다 이런 응답을 하신 분들도 있고 네. 귀찮다, 번거로운 식사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응답자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또 아침을 먹고 싶지만 번거로워서 먹지 못하는 분들, 이런 사람들을 겨냥해서 지금 스프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이나 직장인들, 아침을 먹고 싶지만 번거로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스프가 지금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저도 많이 먹어요. 아, 스프. 네, 그러니까 스프가 지금 보세요. 그래프 네. 보시면 쫙쫙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매출이 한 3년 만에 2배가 됐죠. 근데 어허. 이게 이제 예전에 우리가 막 물 넣고 끓이는 게 아니라 요즘 즉석 스프 많이 나와가지고요. 네. 컵에다 이렇게 가루 붓고 그 뜯어가지고 가루 붓고 더운 물만 딱 해서 저으면 한 끼 스프가 되거든요. 아, 지금 저도 화면에 많이 나오는 먹는데 저런 식으로? 네, 저렇게 해요. 네. 근데 저는 꼭 저렇게만 먹지 않고 토스트 하나 딱 해서 네. 빵 찍어서. 토스트를 딱 찍어 먹으면 기가 막히죠. 아, 굉장히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아침인데, 네. 그 외국의 거리를 걸어가다 보면요, 카페 말고도 스프 전문점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띈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스프 전문점, 스프, 이건 좀 생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수종석 국장님. 보통 이제 어르신들이나 네. 한 뭐 50대 넘어가면 그래도 밥을 먹어야지 하는 밥에 대한 그게 있습니다. 그렇죠. 집착. 밥에 예, 그게 좀 네. 있고 또 요즘에 이제 젊은 저 아이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어떤 이 과일이나 이런 거 그냥 갈아서 아침에 간단하게 그냥 집식으로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그렇게 말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 스프라는 것이 저도 스프 가끔 먹지만 어떤 때 먹냐면 그냥 간식 비슷하게 있잖아요. 그렇죠. 대충 뭐 오후 시간대라든지 아니면 전 밤늦게라든지 그냥 어쩌다 출출할 때 그냥 입맛 따시는 용도로 먹는 그렇습니다. 거고 그런- 사실 경양식집 가도 스프는 식사가 아니라 앞에 입맛 따시는 그런 그 용도로 나오는 거 아닌가요? 되게 그렇게 다 인식이 돼 있죠. 네. 예, 어떤 뭐 먹는 밥 대용보다는. 네. 그런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프를 식사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 스프가 한 끼 식사로도 충분하다고 전문가는 얘기하고 있네요. 가장 좋은 점은 빠른 시간 안에 식사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고요. 우리가 스프를 만들 때 대부분 식재료를 갈거나 다져서 끓여서 먹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영양소의 손실이나 파괴가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영양이 들어가 있는 식재료들의 밸런스만 잘 맞추신다면 한 끼의 식사로 충분히 섭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프가 요즘같이 추운 때는 따끈따끈하게 좀 입에 당기겠지만 더운 여름에 아침 식사로 뜨거운 스프 먹기는 조금 곤란할 것 같기도 한데요. 저는 먹는데요. 네. 더우니까 싫어하시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름에 이제 시원한 스프가 있다고 하는데 몇 개만 시원한 소개를- 스프가 또 따로 있어요? 몇 개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토마토 가스파초. 저는 못 토마토 먹었습니다. 가스파초, 네. 네. 토마토와 마늘, 올리브오일을 갈아서 만든 스프군요. 네. 이건 뜨거울 리가 없겠네요. 그렇죠. 그냥 갈아서 만들었어요. 갈아서 만든 차가운 오이 스프도 있다는 네. 거고요. 일본에서는 이제 차가운 즉석 스프도 있다는 거죠. 이제 분말이 찬물에 잘 녹게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역시 스프는 좀 따뜻해야 맛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여름에는 차가운 스프보다는 차라리 차가운 미숫가루가 어떨까? 미숫가루 우유에 딱 타서 저는 그렇게도 많이 먹습니다. 아침. 지 변호사님 오늘 또 아침 식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많은 정보를 갖고 계시는군요. 오래 살려면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한국 사람은 이 밥, 나다를 먹어야 된다라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스프가 또 변신을 한다고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 밥보다 또 누룽지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누룽지는 말리게 되면 보관도 좋고 또 오래 보관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데 그냥 누룽지에다가 뜨뜻한 물을 넣습니다. 그리고 간을 좀 해줘야 되니까 분말 스프를 약간 넣어주면 아주 따뜻한 한 끼 식사가 되고요. 영양을 좀 더 생각을 한다면 고기 같은 것을 넣으실 수도 있고 네. 버섯 같은 걸 갈아 넣으셔도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침에 한 5분이라도 단잠을 더 자고 싶은 분들 많으시겠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식사를 할 수 있다면 아침 식사 든든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